당신이 제 아무리 전쟁을 좋아하더라도 이란을 침공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대 강력한 국가가 통제하는 대규모의 전문적인 군대라도 어림없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 나라가 뉴스의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별로 없다. 중동의 주요 강대국, 이 지역 전역에서 테러와 공포와 피를 뿌리는 억압적인 정권, 이스라엘과는 팽팽한 긴장관계에 놓여 있고 걸핏하면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잠재적 핵 보유국.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든 다른 어느 나라든 선뜻 파병을 결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 2000년대 초반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일부 강경파가 이란을 공격하라고 대통령을 부추긴 적이 있다. 결국 분별 있는 측이 이겼다. 미 국무부 장관 콜린 파월은 이란과의 전쟁은 공군력만 가지고는 승산이 제한적이며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지상군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그는 사막은 가능하지만 산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오래된 격언을 들춰냈다. 무엇보다 이란의 역사는 이 나라 산악지대에서 죽어간 숱한 외국인 병사들의 죽음으로 점철돼 있다. 적이 침공하기도 힘들지만 국민을 통합시키기도 어려운 지형. 한마디로 이 나라의 지형은 미래의 침략자와 정복자에게는 엄청난 장애물이라는 얘기다. 산맥이라는 장벽을 뚫기 위해서 치러야 할 부담을 깨달은 침략자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란이 그 기나긴 역사에서 이 지리적 조건으로 모든 적을 포기시켰던 것은 아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진격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다. 지리는 역으로 이란의 힘을 제약하는 조건이 되기도 했다. 역사의 대부분 동안 산악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나라 안을 들여다보면 대다수 이란 사람들이 어째서 산악지대에 몰려 살고 있는지 그 황량하고 혹독한 풍경을 보면 이해가 된다. 산을 가로질러 오가며 교류하는 것이 쉽지 않은 탓에 인구가 밀집된 산악지대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문화를 발전시켜온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각 소수민족은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흡수 통합에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란은 현대국가로서 국민의 단결이나 화합정신을 발전시키는데 한층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산 때문에 주요 인구 분포지가 넓은 땅덩어리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다 보니 최근까지도 밀접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에도 이 나라 도로는 절반 정도만 포장된 상태다. 그래서 뭉뚱그려 이란 국민이라고 해도 다양한 소수민족 출신인 경우가 많다. 쿠르드족이나 아제리족처럼 비교적 큰 집단에 존재하는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이 나라 역대 통치자들은 늘 강력한 중앙 집권과 억압적인 통치를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소수 집단을 통제해서 어떤 지역도 떨어져 나가거나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다수 이란 사람들은 산비탈을 따라 지어진 도시 지역에 모여 사는데 그나마 이 지역도 국토의 3분의 1 정도에 집중돼 있다. 수도인 테헤란은 엘부르즈 산맥 아래에 있다. 물이 부족한 탓에 많은 도시들이 산자락에 자리를 잡고 산비탈에 터널을 파서 작은 수로로 물을 끌어들인다. 이런 모습은 이 나라 도시의 전형적인 풍경이라 할 수 있다. 고질적인 물 부족은 이란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 나라는 국토의 10분의 1 정도만 경작지로 쓸 수 있는데 그나마 물을 댈 수 있는 곳은 그중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란이 세계에서 4번째로 원유 매장량이 많고 천연가스도 2번째로 많은 사실만 두고 보면 이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란 이라크 전쟁 동안 아바단의 정유시설이 거의 파괴되었다. 이란에게 가장 중요한 수출 상품은 뭐니 해도 에너지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오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요 수출로 중 하나가 된다. 이곳이 이 나라가 개방된 해양 항로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가장 좁은 곳은 너비가 34km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든 선적 항로의 폭은 3km를 겨우 넘는 정도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사이에 3km의 완충지대를 두고 있다. 이란에게 이곳은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대양으로 쉽게 진출하기가 어렵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나라는 해양의 패권을 쥐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폭은 이란이 다른 모든 국가에게 그곳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원유 공급량의 5분의 1이 이곳을 통과한다고 할 때 이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물론 이란 자신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이란이 내놓을 수 있는 패이고 이 나라 정권은 그것을 비장의 카드로 써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이란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자살 특공대를 운용할 수도 있다. 얼마 안 되는 잠수함을 포함한 재래식 해군 병력은 이내 발각돼서 쉽게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에 미사일을 싣고 해안에서 유조선을 공략하는 특별 군사작전과 동시다발 공격 전술 등을 결합하는 것이야말로 일시적인 해협 봉쇄는 물론 적에게 피해를 입혀 격퇴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심각한 분쟁이 발발한 지 몇 시간 안에 이란의 공격력을 최대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걸프 국가들은 원유와 가스 파이프라인을 홍해로 향하게끔 설치해서 그곳에서 유조선들이 인도양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란이 예멘에 있는 후티 동맹에게 제공한 미사일 공격의 목표가 되는 것만큼 피하자는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은 고대 문명을 이끈 나라였다. 키루스 2세는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그리스로 이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기원전 529년에 토미리스라는 이름의 여왕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그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왕이었는데 키루스 2세는 그녀의 아들을 포로로 삼을 정도로 그 땅에 눈독을 들였다. 그녀는 키루스 2세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보냈다. 내 아들을 당장 풀어주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나는 태양을 두고 맹세한다. 만약 거절한다면 네가 그 피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이후 벌어진 전투에서 키루스의 군대는 대패했다. 왕은 목숨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인간의 피로 가득 찬 주머니에 그의 머리가 남기는 능멸을 당했다. 그녀는 경고대로 한 것이다. 이 나라의 규모와 강력한 문화적인 힘은 그들이 다른 문화에 결코 동화되지 않고 늘 자신들과 외부인들 사이의 경계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정서는 페르시아가 훗날 시아파로 개종한 몇 세기 후에 보다 증폭된다. 세속적 기관과 종교적 기관 사이의 이러한 권력 분리는 현대 이란 사회에서도 여전히 주요한 이슈로 남아있다. 이슬람 성직자들이 또다시 정치 영역에서 지나치게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1935년 레자 샤 팔레비는 이 나라를 구성하는 여러 민족 집단을 고려해서 국명을 이란으로 개명했다. 그의 임무는 조국을 20세기로 진입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국토를 횡단해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을 건설하는 등 인프라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영국은 오일 컴퍼니를 지배하는 동안 페르시아 내정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아바단항에 세계 최대 정유시설을 건설해서 대영 제국에 값싼 석유를 계속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보수적인 종교단체들은 그가 비이슬람교도에게 투표권을 주자 분개했다. 또 모스크바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자들은 국왕의 기반을 약화시키려고 했다. 한편 자유주의적인 지식인들은 민주주의를 요구했고 민족주의자들은 굴욕감을 느꼈다. 그 쿠데타는 국민들로 하여금 외세의 입김을 받는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석유 산업의 국유화는 결과적으로 국가에게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정작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 수익이 찔끔찔끔 돌아갈 뿐이었다. 현 정권은 신앙심 깊은 국민들이 아야톨라들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며 거리를 뒤덮었던 일을 즐겨 거론한다. 하지만 당시 사정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국왕 퇴위에 서곡이 된 시위들에는 세속적인 단체들, 공산주의자들, 노동조합, 그리고 아야톨라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종교 단체들까지 섞여 있었다. 호메이니는 신속하게 여타그룹의 사람들 수천 명을 사살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호메이니는 일찍이 이란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1964년에 그는 샤가 이란 국민들을 미국의 개보다 못한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이후 그는 이라크로 추방되었다가 당시엔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다. 1978년 무렵부터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국왕은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사바크는 고문과 살해의 대명사가 되었다. 시위대 사망자 수가 수백 명에 이르게 되자 계엄령이 선포된다. 그럼에도 시위는 잦아들지 않았고 이듬해인 1979년 1월 모하마드 레자 샤 팔레비는 결국 국외로 망명했다. 국왕이 이란을 뜨고 몇 주 뒤 호메이니는 100만 명이 넘는 인파의 환영을 받으며 드디어 테헤란에 입성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왕관이 터번으로만 바뀌었다는 사실을. 호메이니의 카리스마에 현혹된 세속주의 성향의 지식인들은 종교적 기득권 세력에 대한 환멸을 거두고 국왕을 축출하는 데 힘을 보탰다.
혁명기의 자유주의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이 바로 광신주의자들이 하는 말과 의미를 오해하는 것이다. 반혁명의 씨를 확실히 말려버리기 위해서 호메이니는 이란 혁명 수비대를 창설한다. 이 조직은 살인과 폭행을 일삼으며 반대파를 겁박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위압적인 군사 조직으로 올라선다. 또한 이 조직의 고위 간부들은 여러 사업에 손을 대며 자신들의 부를 축적한다. 새 정권은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도 필사적이어서 남녀 공학을 금지하고 결혼 생활에서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는 장치를 축소하는 가운데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강요한다. 유대교나 기독교 같은 소수파 종교에 대한 자유는 법률상으로 보장되지만 심정적으로는 불가능했다. 자유주의 성향의 중산층은 황급히 짐을 쌌고 그 결과 수십만 명의 두뇌 유출이 벌어졌다. 새로운 지도자들은 애초에 친구들을 사귀는 일에 관심이 없었지만 한술 더 떠 이란을 국제사회에서 따돌림 받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다. 국내에서는 국민을 탄압하고 해외에서는 테러 공격을 자행했다. 살만 루시디가 쓴 악마의 시라는 작품을 문제 삼기도 했다. 호메이니가 강조한 벨라야테 파키라는 개념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가장 학식이 풍부한 이슬람 성직자가 정치와 종교를 통치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배경에서 호메이니는 헌법에 명시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다. 어떤 면에서는 고위 지도자를 선임하는 이 같은 방식이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핵심은 교황에게 군 통수권자가 되거나 전쟁을 선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은 지 1년 만에 수행한 바로 그 권한 말이다. 하메네이는 경제 발전을 더딘데 이슬람 성직자들은 국민들 삶의 모든 영역에 이슬람 혁명 정신을 심겠다는 각오로 사회 전반에 철권 통치를 행사한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2명으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위원회의 절반은 최고 지도자가 지명한다. 1997년 온건한 종교학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자 강경파들은 충격에 빠진다. 하타미의 재임 동안 성직자들은 제출된 법안의 3분의 1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법안들 대다수는 하타미와 그 지지자들이 도입하기로 공약한 자유주의 성향의 정책들이었다. 극보수주의자들은 여전히 반혁명주의 분자들을 괴멸시키기 위한 공포조장 행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주의 성향의 매체들을 문 닫게 했고 언론인들을 투옥했다. 개혁 성향의 지식인들은 살해당했다. 결국 2005년 하타미는 전 이란 혁명 수비대 출신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에게 자리를 내준다. 기록적인 투표율과 정부주도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무사비는 내부로부터 자신이 승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선수를 쳤다. 그러자 거의 즉각적으로 국영방송 채널들은 그의 발언을 반박하는 뉴스를 내보냈다. 이어 기다렸다는 듯 아흐마디네자드가 승리자라고 선언되었다. 그러자 분노한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017년 재선에 로하니가 성공하지만 보수 강경파는 2020년에 총선 몇 개월을 앞두고 묘책을 실행했다. 헌법수호위원회가 자신들의 위력을 발휘해 거의 7,0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자격을 박탈해버린 것이다. 1979년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이 총선 결과는 강경 보수파의 압승이었다. 이 메시지는 분명했다. 어찌됐든 아야톨라파와 이란 혁명 수비대는 권력을 내놓을 생각이 없었다. 이란의 지도층은 자신들의 국가가 적들에게 포위된 고립된 나라라는 인식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의 사주를 받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이슬람 혁명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팎에서 모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이 순위파 나라들과 삐걱대고 있지만 가장 경멸하는 나라라면 아무래도 이스라엘일 것이다. 사실 이란은 혁명 이전에는 이스라엘과 잘 지내왔고 반유대주의 성향도 대놓고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혁명 이후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뿐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증오 캠페인도 함께 펼쳐오고 있다. 하메네이는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다. 시아파가 이끈 이란의 혁명이 수니파 아랍 세계에서 자신들의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 역시 종교를 빙자한 폭력을 통해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 지도층의 마음속에 그리고 실제 목소리로도 미국은 늘 이스라엘과 묶여 있으면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꼭두각시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들은 미국을 큰 악마로 이스라엘을 작은 악마로 부르기도 한다.
전쟁의 두려움이 고조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트럼프는 핵 협정에서 탈퇴했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재개했으며 유럽계 기업들을 다그쳐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떨게 했다. 경제는 곤두박질 쳤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가운데 2019년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란 정부는 연료 가격을 올렸다. 이는 전국에 걸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하는 방아쇠를 당긴 셈이다. 당국은 이전의 시위 사태에도 놀란 적이 있었던 터라 이번에도 초조했다. 특히나 이란 정부가 불안해한 것은 노동자 계급과 1979년 혁명의 주축이었던 이들까지도 정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거리에 나온 것이다.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대중은 이란의 대외 정책을 소리 높여 비난했다. 이란에서의 내 삶을, 사람들은 아랍 국가들의 내전에서 이란의 젊은이들이 희생당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이런 현상은 정권에게 상당히 위험하다. 혁명가들을 비웃는 것 자체가 혁명적 행위인데다 그것을 무슨 수로 금지한단 말인가. 만에 하나 정권이 몰락한다 해도 계몽된 민주주의가 세워진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란은 중국과 경제적 우호 관계를 다져왔다. 하지만 남서부 후제스탄주의 아랍계 소수민족들은 이란이 석유로 번 돈을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지 않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란 내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드는데 이런 낮은 지위에 대한 분노를 정부를 상대로 한 간헐적인 폭탄 공격으로 표출하곤 한다. 신정국가, 신권 정치는 이 나라의 기본 원리이며 스스로 기반이 약화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이란은 혁명으로 건설된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다. 미국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모색하지 않고 일방적인 제재를 종식시키며 외교 관계를 회복한 후에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산업을 현대화시키고 외교적으로는 그 지역의 안정을 확실히 보장하는 정책을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이렇게 신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1979년의 이란 혁명, 즉 이슬람 시아파 지도자인 호메이니를 주축으로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한 세대는 시간과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그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러 카드가 있다. 핵 이슈는 아직도 살아있고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비좁다. 선뜻 타협하는 것은 죄악이며 저항이야말로 신성한 행동이다. 종교를 내세운 이들 혁명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혁명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